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최도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요? 워낙 유명하시지만 아니,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를 한 6년 가까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10년도부터 이제 증권가에 와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예. 아까 제가 간단하게 뉴욕 얘기했더니 뉴욕에도 잠깐 오래 계셨다고. 아, 예, 잠깐 예, 저의 방황기 때 방황기 때.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여의도에 오기 방황기 전에 때. 예, 예, 잠깐 대학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결혼하고 예, 뉴욕에서 좀 많이 놀다 왔었어요. 저도 올해 처음 간 거였거든요. 아, 이 나이에 어쨌든 뉴욕에 처음 가가지고 그 월가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데가 월가구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뭔지 그 뉴욕 연준도 갔었거든요. 뉴욕 연준에도 가보니까 뭔가 이게 압도되는 그런 느낌. 뭐 거기 금이 엄청 많다며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느끼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그 미국에 그렇게 오래 계셨다니 막 그런 얘기도 좀 생각이 나고. 저는 이제 그 도현이 형님 하면서 이게 친하게 지내는데 한번 그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그리고 최근에 쓰신 보고서 중에 한국 반도체가 나아갈 길 이런 제목의 보고서는 굉장히 연륜이 있는 분이 아니면 쓰기 어려운 보고서잖아요. 연륜인 척을 해봤습니다. 영혼을 갈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이거 뭐 책인데 그 박종대 연구원님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유통 화장품. 그러니까 K-뷰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혹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여의도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분도 많고, 그러니까 주가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그런 역할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시작하면 제가 중간에 질문 드리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반도체 공급 부족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최근에 반도체 주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저희의 시야 안에서는 계속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고 실제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도도 기억하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반도체 굴기를 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특이했던 현상이 뭐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TSMC나 삼성전자를 미국에 팹을 지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상원 하원 모두 공통적으로 520억 불을 자기 돈을 지원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배경이 뭘까라는 고민이 이제 저희의 이런 보고서의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일본과 대만 이 두 개의 국가가 작년부터 연합하는 구조가 반도체에서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그리고 중국이 이제 올라오려고 하죠. 근데 이 중국의 반도체의 자금률을 높이고 반도체 생산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반도체 4강국,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모두 경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역학적으로 이 국가들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리고 한국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 그리고 이 한국은 또 어떻게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런 좀 자료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었고요. 잠깐만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네. 크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큼지막하게 이제 이게 큰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시장 규모가 얼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600조예요. 연간 600조예요.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연간 600조라는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TSMC의 매출이 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ASML 다 아실 거죠. AMAT, KLA,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이런 장비 업체들도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유명한 듀뽕 등등의 소재 업체도 안 들어 있어요. 밸류체인이 안 들어 있다는 거죠. 후공정도 안 들어 있어요. 그 얘기는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반도체 시장 규모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600조 그러면은 그 반도체의 매출 규모로 그쵸, 잡는 매출. 거죠. 근데 완제품 기준의 매출 규모죠. 그러면 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예. 거는 그냥 퉁쳐서 600조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TSMC가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TSMC가 만들어낸 칩 매출은 뭐 엔비디아, AMD, 애플 등등의 원가로 잡혀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TSMC의 매출이 시장 규모로는 산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업체들, 유명한 업체들까지 다 산정해서 계산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체들의 매출을 저희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저희가 수작업으로 저희 같이 일하는 남궁현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수작업으로 블룸버그에 있는 이제 등재되어 있는 모든 반도체 사업체들의 매출을 찾고 그 안에서 반도체 매출을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해봤더니 반도체 사업체들의 전 세계 총 연간 합산 매출 금액이 1,000조가 넘더라고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아까 600조랑 다르네. 그거는 칩 규모. 칩 규모고. 완제품 기준의 규모고, 뭐 여기다 뭐 파운드리 업체 넣고, 거기에 뭐 장비 업체들 넣고, 소재 업체들 넣고, 후공정 업체들 넣고 등등 이렇게 다 합쳐보면 1,000조가 넘더라고요. 회사들의 매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보시면 이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그게 오른쪽에 이제 칩 완제품 기준에서 국가별로 나는 그런 규모고요. 보시면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이 약해 보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군요. 이유고요. 네. 메모리는 그냥 뭐 설계와 그 팹 제조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에서 매출 잡으니까 더 크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로 보면 한국이 2위로 이제 보이실 거고. 근데 이제 왼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계산해서 합산을 해서 국가별로 나눠보면 미국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죠.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 약 10% 중반 정도의 장은영을 갖고 있고요. 네. 일본이 10% 좀 넘는 수준. 네. 4개 국가를 합하면 82%예요. 그리고 중국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걸 이 4개 국가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4개 국가는 뭔가 정치 성향이 미국과 좀 친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미국이 이 반도체 패권을 계속해서 중국과의 경쟁하에서 유지하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좀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그랬을 때 보시면 이게 미국의 구조거든요. 가장 큰 시장이 규모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식시장에서 핫한 게 설계잖아요. 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업체, 설계 업체들이 거의 미국에 포진돼 있어요. 퀄컴, 아바고, 엔비디아, AMD, 뭐 자이링스 등등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뭐 인텔까지 포함하면 인텔은 순수 설계 업체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때 설계 업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비메모리 설계죠. 입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장비 시장 작은데 거의 여기 있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있는데 거의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생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 규모인데 완제품 시장 규모가 아까 생산 시장의 합산 규모니까 생산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산이 그렇게 작아요. 29% 크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중국에서 그 볼펜 심 그걸 못 만드는 이게 기술력이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막 이제 시진핑이 막 뭐라고 했었는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연필을 못 만든다던데요. 미국에는 연필 만드는 회사가 없대. 재밌는 얘기.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아이러니한 그런 것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제조에 대한 그 미국의 입장이 조금 뭐 다르다는 것도 작업체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대만과 일본으로 가볼게요. 대만을 보시면 TSMC 보유국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미디어텍도 갖고 있어요. 설계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TSMC의 위상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TSMC가 있다 보니 이제 이 비메모리는 또 설계 전공정, 후공정이 나눠져 있잖아요. 분업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사트, 후공정까지 잘 갖춰져 있어요. 다만 여기도 한국과 비슷해요. 왜냐면 장비 소재 부품, 소부장이 좀 약합니다. 일본은요. 장비, 도쿄 일렉트론이 있죠.
그리고 후공 장비 업체들 여러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소재 시장이 굉장히 작은데도 이 정도면 소재 진짜 큰 겁니다. 예, 소재 진짜 큰 거고요. 예, 근데 산이 약해요. 네. 일본도. 일본이. 예. 예. 그리고 보시면 한국입니다. 네. 놀라실 거예요. 오, 이거 뭐야 이거는 완전 다르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국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국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잘하고 지금까지 했던 그 결과물로 성과로 한국의 반도체 위상이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잘 해온 만큼 주변의 환경이 그만큼 속도로 따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생산이 약하니까 자기 돈을 쓰면서 대만 와라, 한국 와라 라고 하는 그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좀 더 이제 뭐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산유국 원유 산유국 같은 이제 반도체의 어떤 위치를 좀 같이 누리고 싶은 거 아닐까. 근데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을 우리가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도 들었고 비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도 사실 나온 거죠. 실적 기준으로. 주가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안정적인 수급, 결국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가지기 위해서 아마존, 인터넷 기업들, 애플 등등의 안정적인 그런 제품, 반도체의 소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생산의 위치를 자기한테 두고 싶어하는 내가 하지 못하니 뭐 인텔, 마이크론 믿업지 못하고 제일 잘하는 것 같은 TSMC와 삼성전자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입장이 아닐까. 그래서 명확한 어떤 약점을 명확한 전략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만과 일본은 완전히 완전히 그 반대되는 포지션이에요. 잘하는 게 못하고 못하는 게 잘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대만이 못하는 걸 일본이 하고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데 우리가 대만과 한국이 원하는 포지션은 소부장일 거예요. 생산을 잘하니 소부장의 밸류체인을 잘 갖춰놓고 싶을 텐데 뭐 한국과 일본은 뭔가 안 될 것 같죠? 뭔가 안 될 것 같고 우리 2019년 7월달에 좀 한번 싸운 적도 있고 싸운 적도 있고 일본이 저희한테 안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만과 일본이 이런 반도체 공급 부족 시대에서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윈윈 구조를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한국은 보시면 고립돼 있죠. 그리고 이 생산도 대부분 메모리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장점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유독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치가 중요한 그 생산의 기지를 우리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빠른 그 기업들의 생산업체들의 대기업들의 성장의 속도와 좀 다른 좀 느린 그런 밸류체인의 형성 또는 메모리 대비 비메모리의 좀 속도의 좀 차이가 약점으로 명확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략적인 파트너가 없어요.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 한국 안에서 좀 과제를 잘 찾고 성장의 좀 목표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제 대통령 바뀌고 나면서 뭐 그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반도체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도 그리고 이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뭐 꾸리지는 과정에서 반도체 육성 과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서 뭐 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능력은 반도체 외에는 없을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칩 들고 했던 얘기도 여기 와서 하는 거라고 보면 그럴 되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미시적으로 반도체 안에서만 보게 되면 이런 반도체 산업의 구조 하에서 보게 되면 결국 같이 가자. 우리 편 먹자. 같이 하자. 우리는 같은 편이다. 반도체 같은 편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에 있는 주식시장에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그죠? 그렇죠.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뭐 좋은
뭐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친하게 지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쁜 이야기는 없지 않을까요? 나쁜 이야기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구조를, 이게 매출 구조나 이런 산업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국가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한국은 특히나 생산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고, 그리고 일본하고 대만은 약간 콩짝꿍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파트너가 없어서 외롭다. 이게 되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이거를, 좀 절실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되게 단순하잖아요. 강점은 강화시키고, 그치. 약점은 보완하는 게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방향일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정부와 학계에 보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를 정말 단단하게 잘 갖춰야 되는 좀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네네. 반도체의 중요도는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반도체의 중요성은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비메모리. 네.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도 좀 해석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단순한 차트예요. 제가 일반 투자자들 앞에서 굉장히 단순한 차트를 보여주는 자리에서 항상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 계속 올라왔어요. 지나보면. 이게 길게 보면 2007년부터. 그만큼 반도체의 중요도는 구조적으로 계속 커져왔고, 반도체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해 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메모리와 메모리는 서로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제품이잖아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비메모리는 연산을 담당하고 메모리는 기억을 담당하고 서로 이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전방 시장도 같기 때문에 같이 성장합니다. 다만 거기서 나오는 주식시장의 평가는 밸류에이션에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보시면 실적의 성장률은 이익 기준으로 오히려 메모리가 더 높긴 했어요. 주가의 성장은 보시다시피 비메모리가 더 높긴 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결국 수요가 성장한다. 반도체 수요가 성장한다. 라는 걸 우리는 구조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반도체는 계속 쓰여야 되잖아. 계속 더 많이 쓰여야 되잖아. 활용도가 더 높아지잖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계속 성장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이너하게 보면 단기의 충격이 오는 구간을 보면 매크로에서 영향을 항상 받았었어요. 이게 저희가 3월 3일 자료인데요. 그게 주가 빠졌죠. 그 주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코로나나 미중 분쟁이나 중국 위안화 쇼크나 재정위기나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나 금융위기에서 항상 주가가 빠졌어요. 저런 매크로 이슈를 비껴가지 못한다. 구조적으로 성장해도 단기적으로 매크로가 충격이 오면 당연히 IT 수요 빠질 거고 반도체 수요 빠질 거고 실적의 충격이 단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재고에 대한 축적이 좀 소화돼야 되는 그런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구간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메모리를 잘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빠질 때 더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주가 더 빠지죠. 특히 하이닉스 순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는 걸 확인해요. EPS의 변화도 그렇고요. 주가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죠. 특히나 우리 빅사이클을 봤었던 미중 분쟁 때 주가가 이렇게 빠졌었고 EPS도 이렇게 빠졌었어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순수 반도체 업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하나의 불편함.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거를 개선시켜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2018년도에 어마무시한 캐파가 증가했어요. 디램 기준으로. 디램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수요를 구조적으로 좋게 봤던 거겠죠. 그리고 미중 분쟁도 보지 못했었을 거고 계속 수요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공급을 크게 증가시켰고 미중 분쟁을 맞았죠. 그래서 공급이 높고 수요가 낮은, 그다음에 가격의 흐름에서 가장 안 좋은 포지션에 수급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8년이랑 지금 이제 주가로 놓고 보면 지금도 여전히 좀 주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러니까 매크로 차원에서. 근데 공급은 이때랑은 좀 다르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자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식 투자들도 자만했고
뭐 저 같은 애들도 이제 빅사이클 맞췄다고 뭐 자만하면서 우리 뭐 다운사이클 와도 크게 안 와요. 수요는 구조적이요. 뭐 기억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야 이게 밸류에이션이 이게 말이 되잖아. 네, PR 2.9인데 효소가 여기서 팔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알고 보면 지나놓고 보면 아 이런 반성할 것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지나보면 이 다운사이클이 우리한테 당시의 실적으로는 안 보였었던 거죠. 지나보면. 그렇지. 지나보면 이 실적을 놓고 보면 선행하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됐었던 거고. 2019년에 저게 얼마에서 얼마로 빠진 거지? 지금 아까 잠깐만 그 하이닉스가 EPS가 왼쪽이니까 6불, 7불 정도 수준에서 그냥 적자까지 나니까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저런 그림 보면 참 그랬었고 그래서 실제로 계단식으로 크게 안 올라요 이제. 쫄았구나. 쫄았다고 표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진화했다. 네, 학습 쫀 건 아니다. 진화했다. 네, 쫀 건 아니다. 18년도 빅사이클에 대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베이비 스텝이구나. 빅 스텝이 아니고 베이비 스텝으로 캐 빠진가. 그렇죠. 저 금리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저거 다 그러네. 이제 뭐 우리 효성님이 이제 이제 유튜브나 거기서 뭐 베이비 스텝 뭐 그런 연준 뭐 자이언트 얘기하실 때 저도 여기서 공급으로 반도체 공급을 하고 같이 유사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공급이 이제 짧게 끊어가니까 충격이 오더라도 짧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다운 사이클 오고 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코로나 있었죠? 코로나 있었죠? 그리고 지금 글이 나왔지만 여기가 코로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위안화 쇼크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 IT 밸류체인 마비 있었죠. 그렇죠. 공급망. 근데 뭐 되게 공포스러움을 가졌던 구간에서 한번 메모리 반도체는 다운 사이클 가면 이럴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건 안 왔잖아요. 이기 또 이기기로 하면 또 이기로 하면서 가는 이유가 수요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구조적인 수요가 또 깨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크로가 우리를 불편하게 한 거죠. 그렇지.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안 좋아진 건 없었어요. 그냥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한 거고 IT 공급망 차질이 우리를 방해한 거죠. 근데 그러나 그걸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죠. 20년 하반기에도 다시 주가 빠진 상태에서 올라갔던 이유 다시 실적 다시 올렸던 거고요. IT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번 시기 실적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선행해서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올라놓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걸 이제 우리 또 확인했고 뭐 겨울이 와도 겨울이 짧게 오지 않는다. 길게 오지 않는다. 짧게 온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믿어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매크로의 불확실성 구간에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또한 이런 공급 대응 능력이 강화된 상태에서 생산업체들의 상태에서 공급이 계속 느려지고 있고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고 있고 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터지지 않을 거다. 그런 최고의 수비수 역할을 좀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기대해도 될 것 같고 전자와 닉스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항상 시크리컬한 성향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헤지펀드 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나 해외에서 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의 눈으로 보면서 언제 쇼트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쇼트 맞추면 되게 기분도 좋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항상 여기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닉스 같은 그런 과거의 그런 실적 급감하는 그런 구간들을 노리고 숏을 들어와 봤자 그 정도는 안 될걸? 이런 짧게 먹고 나가세요? 이런 이제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전망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 그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속될 수는 있어도 더 빠질 놈은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여기는 돌아오는 걸로 하고 이제 단기적인 얘기를 좀 저희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좋냐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건 시장은 안 믿으세요. 왜냐? 주문이 좋은 거지. 실제 수요가 좋을 것 같진 않아라는 대답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제 생산업체가 있고요. 반도체 생산업체가 있고 세트 업체가 있고
엔드 디맨드가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표현하고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이 생산업체와 이 수요처, 세트 업체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P와 Q, 가격과 물량이죠. 형이 그 반도체 그거 하시고 제가 이제 엔드라고 하고 여기 중간에 있다고 그렇죠, 합시다. 그렇죠. 여기 네. 하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문을 주는 거지. 네, 주문을 줘요, 주문을 줘요. 왜냐면 얘는 내가 주문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그렇죠, 주는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얘는 얘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 같은 B2C 세트 업체들은 직접 이 엔드 디맨드를 확인하면서 반도체 주문을 주고받기 때문에 네. 예, 안 좋은 내용이 안 좋던 내용이 나온다면 먼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좋다라고 하는 서버 수요, 서버 주문이 좋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서버 수요가 좋다는 것보다. 예,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이 서버 반도체를 주문하고 있는 이 아마존이나 등등의 인터넷 기업들이 엔드 디맨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하에 주문을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고 물량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가격과 물량이 괜찮아 보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실적으로 좋아요. 라는 건데, 근데 시장이 걱정하는 건 야, 너네 생각 나 안 믿어라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길 보고 있거든. 나는 여길 보고 있고 엔드 디맨드에서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만약에 꺾이잖아? 여기서 이 쌓여 있는 재고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주문이 오히려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한 PC 스마트폰보다 더 크게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하도 그냥 매크로에서 막 버냉키네 뭐네 누구는 와가지고 그냥 안 좋다는 얘기만 하니까 안 믿는 거죠. 맞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좋아요를 얘기를 해도 안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주가를 수요와 공급으로 나눴을 때 모멘텀이 좋아요 라고 한 구간은 수요가 좋아요 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때는 주문이 오고 여기서 나가는 엔드 디맨드가 좋을 때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쭉쭉 빨아가면서 흡수되면서 가져가면서 가격 올라가고 공급 부족이요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막힐 수 있다는 논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엔드 디맨드에서 마지막에 형성되고 있으니 시장은 안 믿고 있는 거고, 그런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반도체에서 여기 좋아요라고 얘기할 시장이 안 믿으니 결국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이제 매크로에 묶여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멘텀을 얘기를 하려면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거예요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믿을 것 같은 거죠. 네. 뭐 우리 섹터만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반도체만 그러지 않을 거고 IT 전체도 그럴 거고 다른 섹터를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는 저 같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고민을 논리적으로 해보면 우리는 방어 논리가 있을까? 우리 고유의 변수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 또는 차별적인 포인트를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군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투자 전략을 가야 될 거고 이때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이제 공급 제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년도의 사이클과 비교해보면 공급이 수요가 좋을 거라 생각하니까 공급을 높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여기 있고, 공급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상승 사이클을 우리가 누리다가 이게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아 공급을 올렸더니 수요가 내려오는 이 모습이 전형적인 다운 사이클이고, 지금 우리는 이 생산업체들이 공급을 전혀 안 올려요. 우리 이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고 중국 락다운 나오고 이게 둔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구간에 이제 얘가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포지션으로 주가가 올라간 만큼은 방어해야죠. 하락해야죠. 네네. 주가는 하락해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게 생각보다 더 낮아질 것 같아요. 라는 이제 방어 논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제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제약되면은 어쨌든 그냥 가격이 빠지진 않을 거니까 급하게 빠지더라도 많이 빠지진 않을 거다. 그게 이제 방어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숏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적당히 먹고 나가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리고 시장을 질 것 같지는 않다.
시장보다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논리들이 풀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언젠가 나온다면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 거기서 우리가 소외되지도 않을 거다. 뭐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불확실성 구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네. 좀 표현으로 한다면 최고의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이지 않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네, 빠졌지만 뭐 많이 아시는 네. 그럼 미국 다른 반도체 회사들보다. 주식들보다 훨씬 조금 빠졌습니다. 훨씬 조금 빠졌습니다. 위안이 뭐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다시 또 뭐 이런 돌아가서, 내용을 네. 돌아와서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17, 18년 사이클과 다르게 지금 이번 사이클의 상황을 보면 캐펙스의 규모가 계속 분산돼요. 그러니까 당시 2018년도에는 약 180K가 투자가 일시에 반기에 이루어졌었어요. 네. 180K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웨이퍼 기준으로 당시 전 세계 디램 캐파가 1100K였어요. 거기서 180K가 한 번에 쏟아져 버렸어요. 20% 가까이 되는 거네. 빅사이클이었으니까 수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영원할 줄 알았으니까 엄청난 자신감이었던 거겠죠. 네. 근데 지금 계속 연간 한 50K 내외씩밖에 투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계획했던 걸 지연시키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계속 요즘 보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에 공정기술은 더 어려지고 있어요. 더 어려지고 미세화가 안 더 되는 어려지고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웨이퍼 안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이제 공정 기술을 개선시켜서 칩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칩수를 늘리는 거죠. 웨이퍼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웨이퍼의 이 출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죠. 장비를 늘리는 거죠. 캐파 증설.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이 공정 기술의 속도가 계속 둔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확정적인 방향입니다. 믿으셔입니다. 뭐 깊게 이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거고. 네. 이걸 더 짧게 자르는 거는 더 이상 쉽지 않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맞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면 몰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정 기술로 나오는 공급 증가율은 기존에 투입해놓은 비용에서 나오는 물량 증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원가에서의 매출 증가겠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단위 매출에서의 원가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효치님들이 이제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을 네네.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캐파 그러니까 수요 증가율이 계속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네. 뭐 반도체는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가정을 하면 거기서 단위 시간에서 나오는 공정 기술에는 공급 기업이 계속 적어지게 되면 원가 개선의 분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캐파 증설의 요구는 계속 증가해요. 네. 생산업체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생산업체들은 계속 공급 부족을 유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똑같으면 이익이 빠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최근의 분기 실적 흐름을 보시면 반도체 매출이 사상 최대 매출로 이미 가 있어요. 네. 근데 이익은 아직 18년보다 낮아져 있어요. 왜? 공정기술 어려워지면서 캐파 증설의 요구량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낮아지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 있으면 많이 고달플 것 같은데 이제 이미 다행히도 완전 독과점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구조에 진입해 있다 보니까 계속 수요의 공급을 후행시키는 구조를 수익성 추구 전략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뭐 당연히 이건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공정 기술로는 이제 어려운고 그래서 마진을 더 개선시키기 어려우니 항상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거네요. 자신의 기업만의 입장에서 그렇죠.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영업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네. 이게 이 내용이 하나 나중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갑니다. 이거는 딱 들어도 이거 회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잖아요. 캐파 증설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바로 연결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주주화도 많이 하고 있고 안정성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얘기 드릴 게 이제 비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잘하고 있고 비메모리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 삼성전자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지만, 작년 초에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거기서 주가가 너무 세게 올랐던 거에서 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삼성전자 비메모리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좀 실망도 많이 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비메모리는 메모리보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무슨 말씀이냐면 메모리는 좀 커머더티성 시장의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양산하고 싶으면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준 시장이 있고 표준 시장의 스펙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확장하는 과정은 이제 원가를 개선시켜서 공정기술 원가 개선을 내가 개선시켜서 후발업체 다른 업체들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내서 뭐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면 되는 건데, 근데 비메모리는 표준화된 시장이라는 게 없어요. 각 고객마다 세트마다 다른 제품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업체들은 따로따로 각 세트 고객마다 개별적으로 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표준 시장으로 들어가는 속도보다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메모리의 어떤 침투 속도는 메모리보다 낮은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한계가 있다. 그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좀 이제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마찰적인 요인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GOS 사태 보셨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비메모리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게 마냥 전공정 기술 하나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공정 기술을 얘기하는데 시장이,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이 이렇게 표준화된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비메모리 시장은 위아래 하이엔드 시장에서 로엔드 시장으로 쭉 뿌려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시장의 위치를 아직 못 잡은, 기술을 못 잡은 중국 업체들이 여기 메모리 시장 아직 못 따라온 거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시장인 비메모리는 하나하나 이제 중국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삼성전자 5나노, 4나노, 3나노 어떻게 되어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하이엔드에서 로엔드 시장에서 하이엔드 시장만을 타겟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장도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 지금 사실상 공급 부족이 더 심한 게 어디냐? 로엔드. 미드엔드 로엔드 시장이고, 그게 자동차용 공급 부족을 하고 있는 거, 일례로 보고 계신 게 대표적으로 DBI텍이라는 회사의 엄청난 실적 증가를 확인하고 계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하튼 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구조에서 마냥 전공정 기술만을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또는 비메모리의 경쟁력을 단순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생태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설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설계업체한테 오더를 받는 거잖아요. 파운드 업체, 웹 제조업체들은. 그래서 설계업체들의 IP를 이해하고 있어야 거기서 대응 능력이 빨라지고, 그래서 전공정 기술이 똑같으면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업체. 레고 블록이 더 단순하게 더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나 이 레고 블록을 어떻게 해서 이런 최종의 결과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고객들의 요청에 TSMC는 이런 IP에 대한 설계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블록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미리 좀 뭐 예습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대응이 가능하다. 고객들이 이미 대응해 봤으니까 계속 이제 처리해주면서 서비스 해주면서.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잘 되어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전공정 기술이 TSMC랑 똑같아도 애플은 퀄컴은 엔비디아는 AMD는 당연히 TSMC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이런 어떤 서비스 능력, IP 설계의 이해 능력들은 단기간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기대를 언제까지 늦춰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래요. 이게 저도 공대 나왔고 엔지니어 해봤지만, 진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대학교 반도체 정원도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드웨어와, 이건 설계는 소프트웨어에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그런 좀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엔지니어들도 이제 계속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될 것 같고. 우리 형 생각해 보면은 우리 대학 다닐 때 저 때는 안 그랬는데 저희 후배들 2년 3년 후배들은 돈 안 내고 학교 다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기억해 보면 장학금 2000년 초에 이공계 기피 현상을 맞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맞아요. 막 정책적 지원이 엄청났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네. 맞아요. 지금도 반도체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잖아.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도 어디 뭐 SK는 어디 뭐 대학과 뭐 하고 뭐 삼성은 어디 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지금 인력이 되게 부족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장기적으로 보고. 네. 그러니까 진짜 전공정 기술로 올라갈 수 있는 마켓 시어는 좀 한정적일 것 같다. 제한적일 것 같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30%의 마켓 시어일지 35%의 마켓 시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10% 후반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좀 고민해봐야 될 과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후공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TSMC한테만 줘요. 뭐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애플의 A 시리즈 반도체 칩은 삼성전자가 독점했었어요. 네. 네, 과거의 초기 스마트폰 시절에는요. 근데 그게 TSMC로 간 이후에 안 줘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TSMC를 관리하고 싶으면 삼성전자한테 듀얼 벤더 뭐 이런 거 없어? 듀얼 벤더를 하면서 20% 30% 정도 마켓 시어 주면서 그러니까. 야 같이 그냥 하면서 TSMC 관리하면 더 좋을 건데 안 와요. 왜 그럴까? 전공정 기술은 어느 정도 유사하고 뭐 설계도 이제 애플이 할 거고 아니 아까 악기 대응력 말씀드렸고 뭐 IP 대응력 얘기했지만 뭐 삼성전자는 애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 능력을 가지고 처리를 했었던 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면 팬아웃이라고 하는 후공정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양산하는 과정에서 TSMC가 이걸 먼저 잘 했고 그 선순환 구조에 타 있죠.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후공정으로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칩의 성능 개선을 줄 수 있는 거죠. 메모리는 커머더티 시장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후공정에 대한 기술 요구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비메모리는 그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육성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 이제 한국 반도체가 나갈 길에서 소부장입니다. 네. 소부장. 네. 아까 하나의 그 아이디어를 이미 드린 것 같아요. 해석의 영역인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절대 참여 명제 하나만 찾아라. 가장 중요한 반도체 공정 기술 난이도 급상승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램은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죠. 그게 캐퍼시터예요. 기억해야 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캐퍼시터가 옛날에는 그냥 평면에다 저장을 했어요. 네. 우리 옛날에 뭐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뭐 저장하는 그 양은 뭐였지? 뭐 아무튼 뭐 네. 두께가 얇으면 좋고 면적이 크면 좋고 유전율이 높으면 좋다 뭐 이런 거. 뭐 하나 기억 안 나. 아무튼 네. 계속 하시죠. 그래가지고 여튼 이제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캐퍼시터가 이런 면적을 가지고 여기에 저장을 이렇게 이 면적에다가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선폭이 좁아져요. 그럼 저장하는 공간이 작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저장이 됐을 때 0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장이 안 됐을 때 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저장 공간이 작아지면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0과 1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정 마진이 축소돼서 수율이 안 나오는 문제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제 90나노 때였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D램 90나노 정도부터 이거를 이제 보자기처럼 이렇게 말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원통형으로 이렇게 말아 올릴 거예요. 빨대처럼 말아 올려서 빨대의 그 면적을 다 이제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선폭이 좁아지면 또 공간도 좁아지죠. 비좁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올려줘야 돼요. 또 좁아지면 선폭이 좁아지면 또 올려주고 선폭이 좁아지면 또 올려줘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빨대처럼 그 한 웨이퍼에 어마무시한 수조 개의 캐퍼시터를 만들어야 돼요. 요만한 웨이퍼에. 수조개? 네. 몰라요. 거기 뭐야 바이든이 들고 있었던 그거 웨이퍼 말하는 거죠? 그냥 우리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그거 하는 것처럼. 계산하면 10조 개가 넘을 수도 있겠네요. 이만한데 10조개가? 그거보다 큽니다 지금. 이거보다 요만한가요? 요만해?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 쌓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쫙 쪼개서 그러니까 그 웨이퍼에다가 쪼개가지고 거기다 뭔가를 반도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좁으니까 이게 그런 비슷하네. 그냥 아파트 높게 지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좁으니까. 근데 효치님 유능하시다고 믿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제가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빨대를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빨대가 쓰러지는 거예요. 얘가 나는 0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 네. 얘는 1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얘가 이제 빨대가 돼가지고 서로 쓰러져 버려요. 붙어버리면 전류가 다 통해버려서 전류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적인 활동이 기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독립적인 그런 0과 1의 표현을 만들어서 기억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조합으로. 그래서 축소되면 올라가고 축소되면 올라가고 그럼 종횡비 이 X축분의 Z X축분의 H라고 해야 되고 X분의 Z축이라고 했을 때 X분의 Z라고 할게요. 그러면 X는 좁아져요. 분모는 작아져요. Z는 커져요. 분자는 커져요. 그럼 종횡비가 어떻게 되죠?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제곱에 리니어하지가 않죠. 점점 좁아지는데 이거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D램에서 지금 핵심 문제는 EUV 도입된다고 해결이 안 돼요. EUV는 X축, Y축을 좁게 만든다는 거의 문제이지 이거 좁게 만든 이후에 높게 쌓는 과정에서의 종횡비 문제에서 D램에 지금 공정 난이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생기는구나. 이게 잘게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잘게 자르는 거는 그것보다 더 짧게 짧더라도 올라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그게 이제 문제구나. 저장의 공간이 없는 트랜지스터에 거의 포커싱이 동정이 되어 있는 DRAM으로 지금 4나노가 있잖아요. 그러네. DRAM은 지금 10나노 중반 내외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이런 문제인데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왜? 분모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는 이 종횡비 문제에 종횡비의 공정 난이도가 필요한다면 근데 이 종횡비는 기하급수로 상승한다면 D램의 공정 난이도는 기하급수로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D램의 지금 현재 이슈고요. 낸드는 3D 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 여기는 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낸드가 시장에 선택받은 이유죠. HDD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가장 단순한 구조의 원가가 싸서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어서 HDD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 메모리가 이제 낸드였던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터블 시대, 모바일 시대 낸드가 선택되어 있는 이유인데. 근데 이 단순한 구조에서 적층 구조를 만들었고 혁신을 찾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여기도 적층을 하는 과정에서 종횡비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낸드에서도 적층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뚫고 막 또 이제 쓰러지고 막 이런. 낸드도 3D 낸드에서 이제 200단대 내외에서 이런 종횡비 문제에서 좀 막힌 거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긴 가야죠. 계속 가야죠. 엔지니어는 원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가야죠. 그러나 그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거고요. 비메모리는 저장 공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트랜지스터에 집중해서 공정을 만드는데 트랜지스터는 문제가 뭐냐? 0과 1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0은 도체, 1은 부도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때 선폭이 좁아지면 도체의 특성은 좋아져요. 선폭이 이만한 트랜지스터에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자가 이동이 되면 이게 짧아져요. 그럼 도체는 짧아진 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칩의 스피드가 빨라져요. 그래서 삼성전자 TSMC한테 야, 선폭 작게 만들어라고 하는 설계 업체들의 이유가 이거예요. 야, 너 5나노 아니라 4나노 갖고 와. 3나노 갖고 와. 그러면 내 칩의 성능이 빨라지니까. 라는 건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반도체잖아요. 도체의 특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죠. 부도체의 특성도 중요한 거잖아요. 0과 1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체와 부도체의 특성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부도체를 안 흘러야 되잖아요. 안 흘러야 되는데 좁아지면 흐르지 말아야 될 때 흘러버리는 거죠. 그게 누설 전류예요. 누설 전류. 리키지 커런트. 이게 세트에 실장되면 발열. 그게 이번에 삼성전자의 GOS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발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반도체의 누설 전류 이야기, 반도체에서의 부도체의 어떤 특성의 이야기. 그러니까 선폭을 줄이려는 목표를 우리는 계속 갖고 있지만 부도체에서의 어떤 이런 누설 전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설 전류에서의 그
문제점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정 개선의 속도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구간에 또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러니까 이게 엄청 깊이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더 그 좋은 성능의 게 그 만들기가 어렵다. 그렇죠. 네, 공정 기술의 난이도가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네. 이유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이거 네. 듣기 싫으신 분은 스크롤에 일단 넘겨가지고 여기서 다시 네.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보자는 거죠. 어렵다. 네, 아이디어를 어려우면 뭐가 돌파구를 찾아야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캐파 증설의 요구량이 증가한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동일 매출에서 빠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익률은 빠진다는 얘기지. 네. 가만히 있으면. 소부장들의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요. 장비업체들과 소지업체들. 왜 그럴까요? 라는 거죠. 그래프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TSMC도 그럼 똑같아요. 네. 삼성도 똑같고요. 이익의 위치가 지난 18년보다 낮아 보이시죠? 올해 기대하는. 잠깐만, 왼쪽이 매출이고 오른쪽이 이익인데 매출은 이미 전 2018년 걸 넘어섰는데 이익은 낮네. 낮죠. 단순화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률이 매출이 똑같으면 이익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공정 기술이 어려워지니까 앞으로 확정적인 방향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기술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아직 못했어요. 라는 게 참이 명제면 이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논리에 연결해서 이제 틀린 고리를 찾으시지 못하시면 계속 확정적인 방향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출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매출을 올려서 다시 얘기하면 공급 부족을 계속 유도해서 수요의 공급을 후행시켜서 수요를 확인하고 나서야 투자를 하는 매크로가 불안하면 투자를 안 하는 그런 구조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떤 최고의 수비 수요 역할에서 어떤 두 가지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황의 사이클은 작아질 거라는 진폭은 작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뭐 주가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거잖아. 맞죠. 이익이 너무 변동성이 작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비수 얘기를 해주신 거고 매출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데서 따르는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반대로 거고. 여기서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도체 업체들은 이래서 공급 부족을 유도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런 구조에서 나오는 게 싫어서 뭐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나라까지 와라라고 하는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 그 수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로 가는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게 어디로 가냐?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 캐펙스의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캐펙스의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요.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출 계속 올라가는데 매출 대비 캐펙스는 유지되고 있어요. 오히려 소폭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매출 대비 캐펙스 비율조차도 올라간다는 거죠. 네. 캐펙스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서 그러니까 생산업체 입장에서 캐펙스의 기울기가 투자의 기울기가 이익의 기울기보다 높은 거죠. 그럼 투자의 기울기에 연동되는 거 찾으시면 좋겠죠. 그게 소부장인 거죠. 그래서 소부장의 이익 기울기가 이제 생산업체들의 이익 기울기가 높은. 뭐 달리 얘기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어떤 명제에서 우리가 끌어낸 그런 이제 임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수혜는 소부장이겠네라는 어떤 결론까지 큰 그림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명확하게 소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해서 연결하니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네, 효치님들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믿고 효치님들 자꾸 이제 효치님을 믿으신 건데 어쨌든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그래서 소부장이 좋다는 논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비수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결론까지 났는데 그 소부장 주식들이 꽤 최근에 뭐 이미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굉장히 주가가 좀 좋은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려면은 어떤 기준으로 소부장 내에서도 뭘 좀 보면은 좋은지 이렇게 뭐 종목을 따로 얘기해 주셔도 좋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면 뭐 기준이라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인데
가장 많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 투자하시는 종목군이 아마도 장비군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장비군은 많을 것 같은데 장비군은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수요가 좋을 때 주가가 오를 때가 많아요. 수요가 좋다는 믿음이 강할 때 그래야 공급 부족이 오니 투자가 나오겠지. 후행해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내용들을 잘 이해해 주신다면 네. 인정을 해 주신다면 투자라고 하면 수요에 후행해서 나오는 거. 앞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할 거예요라는 얘기가 나올 때일 거고 장비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올해 1, 2월 달에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디램 가격 오를 거예요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1월 달에 삼성전자 시안 팹이 이제 중국 거기 시안 락다운으로 멈추면서 공급 부족이 낸드에서 심화된다는 얘기가 됐고 네. 이제 2월 달에 이제 키옥시아가 오염 문제로 이제 낸드 공급 부족을 심화시킨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낸드 투자가 좀 빨라져야 되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장비 업체들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장비 업체들은 반대로 조정받았죠. 왜? 라고 하면 이제 올해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왜?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논리가 시장에 작동하다 보니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 네. 그러나 길게 투자를 해보신다면 이제 내년도에 수요가 정상화된다면 공정은 내려와 있고 공급은 내려와 있고 투자의 요구량은 되게 커져 있겠네라고 하면서 역발상으로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을 그렇게 세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좋아질 걸 기대하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장비주들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매크로의 좀 연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매크로는 뭐 좋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네. 네. 여기서 차별적인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네. 신제품의 매출의 성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거나 마켓 시어를 고객군 안에서 확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업체 뭐 이런 쪽의 업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재군은요. 네. 대표적으로 안정적인 확실한 성장을 계속 보여주는 업체예요. 왜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캐파를 그냥 따라가요. 그러니까 캐펙스가 아니라 캐파죠. 캐파는 누적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가 쌓이고. 네. 그래서 뭐 투자는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반도체 캐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연동돼서 이제 실적이 따라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실적의 변화율이 크진 않겠죠. 그러나 안정적인 확실한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소재에 대해서 조금 냉정했어요. 조금 차가웠고요. 왜? 확실한 성장 하잖아요. 라는 그런 코멘트를 좀 별로 좋게 안 보셨던 거죠. 왜냐면 야 지금 성장 안 하는 게 어딨어. 그치. 라는 대답을 했고 야 나는 지금 2차 전지 이런데 야 반도체 지금 5% 성장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들이 약간 그 하대에 당했구나. 성장이면은 2차 전지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느낌. 어차피 IT 안에서 뭐 어딜 기대 성장률이 높았던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성장이 희귀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구간에서 매크로에 무관하게도 이런 구조하에 확실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시선이 외부의 주식 투자자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지금 소재 업체들의 주식들에 대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맞아. 소재 원가 업체들은 부담. 비용의 증가, 원가에 대한 부담. 1분기 실적 안 나올 것 같아. 나왔더니 괜찮아요. 나쁘지 않네. 뭐 서프라이즈의 강도가 크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나왔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요만큼만 나왔어도 샀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나오네 정도는 이제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황에서 판가로 전가시키는 그런 업체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C 부담은 어느 정도 반영했고 P 상승, 환율 상승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국면이 소재 국면이 될 것 같고요. 소재 업체가 이제 커버하시는 종목은 주로 관심 갖는 종목들은 종목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시려면? 소재 업체들은 어떤 성장에 대한 확실한 성장에 대한 안정성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는 게 투자자들의 성향이다 보니까 네. 좀 큰 주식들 위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실적인 변동성이 적은 주식,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뭐 ENF 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 뭐 등등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품군으로 보면요. 요즘 반도체 장비 공급 부족 얘기 많이 나오세요? 들으셨을 거예요. 반도체 장비의 네. 공급 반도체 부족? 장비 리드 타임이 증가하고 있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 장비의 네.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 작년도는 비메모리 칩의 리드 타임 증가 얘기 많이 했죠. 아, 자동차용 쇼티지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장비 리드 타임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발주내면 생산업체에서 지금 발주내면 ASML이나 AMAC나 1년 반 뒤에 받는데요. 그게 이제 메모리 사이클의 공급 지향 논리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네. 네, 하방 공급 지향 논리로 네. 하방을 잡아주는 공급이 눌리는. 공급이 더 먼저 가지 않는. 네, 그래서 근데 느려지는 그런 구조로도 하방을 잡아주는 거죠. 반도체 장비의 공급 부족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채찍 효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생산업체들이 느끼는 공급 부족보다 장비업체들이 느끼는 공급 부족이 더 심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반도체 장비를 만들기 위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반도체를 만드는 네. 부품이 아니고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위해 필요한 부품들이. 네. 그게 또 문제가 있나 이게 보네. 또 순환 참조가 돼요. 그러네. 반도체가 안 만들어져도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순환 참조도 일어나고 있고요. 반도체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그 부품에도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네. 순환 참조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부품의 공급 부족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판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초입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SiO2, 뭐 SiC 계열이죠. 거기에 들어간 부품 업체들은 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여기도 추천 많이 드리고 있고요. 원이 QNC, 예, 뭐 하나 머트리얼즈, TCK 같은 업체들 여기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부품 중에 또 핫한 게 이제 지금 전공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공급 부족에서 채찍 효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연결되는 부품을 이제 SI 계열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네. 후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 네. 그걸 보시면 이제 연결되는 게 소켓, 프로브 카드 같은 건데요. 여기도 1분기 실적에 서프라이즈 강도가 굉장히 셌어요. 네. 뭐 ISC, TSE 뭐 등등의 업체, 뭐 리노공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등등의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직접적으로 소켓의 판가 인상이 나오는 건 더 봐야 되겠지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서버 쪽으로, 서버향으로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신규 플랫폼 출시가 3분기에 맞물리면서 DDR5로 D램이 전환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DDR4 대비 DDR5에 관련된 부품의 가격이 다 높아집니다. 그 부품류보다 다 인상폭도 다른데요. 뭐 기판도 올라가고요. 예, 뭐 여기는 소켓도 올라가고 프로브카도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량이 똑같다 하면 DDR4 대비 DDR5의 믹스가 좋아진 만큼 3분기, 4분기에 ASP 프리미엄이 나타날 거예요. 이 소켓. 그래서 이에 따른 실적 증가가 모멘텀으로 이제 부품류 중에서 소켓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좀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이 업체가 주목을 계속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서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네, 잘 육성이라고 해 동반성장,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좀 많이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잘 기회를 잡아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거에서 균형 있게 소부장도 같이 성장하는 모습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부장들이 더 빠른 성장을 더 보여줘야 밸런스가 오히려 맞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지금만큼 혹은 그 이상 성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그림에서도 의미가 정말 딱 보이니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다.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나가야 될 길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뭘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뭘 강조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 약점 강화인 것 같고요. 약점을 강화하자. 네. 그러니까 메모리는 지금 하는 것만큼 계속 잘 해줬으면 좋겠고 빈메모리는 좀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동시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네요, 그죠? 소부장, 동반성장, 소부장 동반성장. 잘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조언 플러스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요. 마지막에. 아, 그럽니까? 네. 최도현 연구원님에게 땡땡땡이란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땡땡땡. 최도현 연구원님에게 반도체란 뭡니까? 한국의 자존심. 오, 자존심. 한국의 자존심.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이 국가 경제를 좀 이제 여기까지 이끌어온 주역 역군이죠, 역군. 산업 역군. 그러면서도 이제 중요한 좀 정치적인 전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상태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서 좀 레벨업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좀 기회로 삼기를 바라면서 자존심, 자부심.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산업이 있고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인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온 게 뭐 불만도 있고 뭐 섭섭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이게 어디야? 또 생각해 보면 정말 잘해온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형이 그 삼성전자 있을 때 엔지니어로 했던 그 동료들이 지금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렇죠. 저희 동료 너무 짧게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묻어가는 게 좀 창피하긴 한데. 그분들께 영상 편지 갑자기 웃기긴 한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모셔서 또 소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